안녕하세요. 저는 의왕시 도시형 중고등통합대안학교 더불어가는 배움터길 학부모 최문희입니다. 저는 올해 21살의 아들과 17살의 딸을 키우고 있는데 두 아이 모두 중학교 3학년, 중학교 1학년 시기에 배움터길로 편입했습니다. 공교육에서 8년, 그리고 대안교육에서 5년의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오늘의 토론을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저희 아들은 학원비보다는 자신의 사업을 위한 자금을 모으는 것이 더 낫지 않냐고 끊임없이 제시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헛소리하지 말라고, 저는 공교육 안에서 정규 과정을 충실히 마친 뒤에 그런 고민을 해도 늦지 않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중학교 2학년 때 저에게 어느 날 오더니 중학교에서 A등급, 그러니까 평균 90점 이상이 고등학교를 진학하면 내신 1에서 4등급을 차지한다는데, 그렇다면 내가 고등학교에 가면 몇 등급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인서울은커녕 경기도권도 어려운데 이런 뻔한 결과를 위해서 시간을 낭비해야 하느냐. 서울대를 나와도 일자리를 찾기가 어렵다는데 나는 결국 이름도 모르는 지방대에 가서 할 일 없이 루저로서 어쩔 수 없이 노가다를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 울며 말하는 아이를 보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런 아이를 공교육에 그대로 두는 것이 옳은가 하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던 중에 코로나가 터졌고 온라인 강의로 수업이 대체된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아이가 스스로의 삶을 제대로 설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배움터길로의 편입을 선택했습니다. 배움터길은 2025년도 올해 공교육 현장에서 진행하고 있는 고교 학점제라는 제도를 이미 20년의 시간 속에서 실현해 가고 있었습니다. 필수 교양, 선택 교양, 심화 교양 등을 공교육의 담임 선생님 격인 길잡이 선생님들과 외부에서 오신 길동무 선생님들이 운영합니다. 또한 배움터기 2025년도 봄, 여름 학기에는 38개의 과목이 개설되어 있고 학년별 또 여러 학년이 어우러져서 관심과 진로 방향에 따라 수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대평가도 절대평가도 없는 이 교육과정과 더불어 진로 탐색을 위해 5년간 학년 단위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관심과 배움의 영역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어떻게 확장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피며 학교의 모든 선생님들과 부모들은 각 아이의 배움의 방향과 확장을 자연스럽게 공유합니다. 저희 아들은 이 과정을 통해서 자신은 이전에 자신의 시간과 힘을 다해도 사회가 인정하는 어떤 위치에 닿지 않으면 자신의 무능함이 드러날까 봐 두려워서 공부를 회피했음을 직시하고 직면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배움터길에서의 경험을 통해 현재 자신의 삶에서 대학이 꼭 필요하지 않으며 필요하다고 느낄 때 그때 선택해서 진학하면 된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현재는 타일 줄눈 시공을 배워서 팀으로 또는 혼자 시공하면서 현장 노동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배움터길의 선생님이 지어주신 줄눈 부심이라는 이름으로 명함을 만들고 주체적으로 네, 광고입니다. 네. 주체적으로 자신의 길을 개척해 가고 있는 것이죠. 대안교육 이전에 현장 노동자의 삶은 실패한 루저로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야 하는 것이었다면, 대안교육 이후의 현장 노동자의 삶은 30대 자기 사업을 위해서 자금과 기술, 인적 자원을 축적하기 위한 투자라는 관점으로 주체적으로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대안교육을 경험했지만 둘째는 배움터길로 바로 진학하지 않고 공교육을 선택했습니다. 사실 저는 둘째가 배움터길의 교육과정을 제대로 알게 될까봐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빠와 달리 공부를 아주 잘하고 재능도 많기 때문에 로드맵을 잘 짜면 명문대를 지나갈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예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평상시에 글쓰기,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하는 아이는 중학교 진학 이후에 밀려드는 공부와 수행평가, 숙제 등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힘들어했습니다. 그렇지만 공부를 잘 하고 싶고 또 잘 해야만 한다는 생각도 강하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도 놓칠 수 없다는 마음으로 자신을 몰아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저에게 엄마,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은 도박 같아.
무슨 말이지 했는데 글쓰기 그림 그리는 게 나에게 너무 행복한 일이지만 그것만 붙잡아서는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어려워. 그래서 나 공부 열심히 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딸을 보면서 양심의 가책이 느껴졌습니다. 이 아이에겐 다른 선택지도 있는데 내가 그것을 차단하고 경주마처럼 달리기를 종용하고 있음을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딸에게 대안교육이라는 또 다른 선택지가 있음을 제시했습니다. 대표 교사에게 교육과정을 스스로 면밀히 질문한 후에 나 다녀야 되겠다, 다녀보고 싶다, 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 싶다라며 둘째도 대안교육의 문턱을 넘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불안함과 두려움을 동력 삼아 인생을 살지 않겠다고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배움터 길에 가서 얼마 지나지 않아 자기가 대학을 꼭 가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근본적인 의문을 품기 시작하는 딸을 보며 사실 마음 한켠이 불안했습니다. 괜한 짓을 한 건 아닌가. 그러나 배움의 이유, 대학의 필요 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해가며 현재 자신은 오빠와 달리 대학 진학이 필요하다는 데까지 동의하고, 그렇다면 나는 대학에서 확장되었으면 하는 배움의 분야가 어떤 것인가를 고민하는 지점에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자립의 영역으로 소밥 시간이 있습니다. 매일 60인분. 저희는 4인분도 참 힘들잖아요. 그런데 매일 60인분의 점심을 소밥 선생님과 학생들이 함께 돌아가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젊은 편의점의 알바생보다는 나이 든 알바생이 점주 입장에서는 더 낫다라는 그런 기사를 접한 딸이, 엄마 나도 아마 일반 학교에 계속 있었다면은 그 젊은 편의점 알바생처럼 편의점 알바생처럼 그냥 내 할 일만 잘하면 된다, 그 이외의 상황은 내 할 바가 아니다 라고 생각했을 거다. 그런데 소밥은 담당 팀이 12시 30분까지 모든 준비를 마쳐야 하고, 그래야지만이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제 시간에 점심을 먹고 오후 수업이 제 시간에 시작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맡은 일이 빨리 끝나서 내 손이 남으면 손이 부족한 곳을 찾아서 빨리 가서 나의 남은 손을 보태는 거, 그렇게 몇 년 지내다 보니까 내 남은 손을 보태는 것이 이제는 너무 자연스럽다 라고 말하는 딸을 보면서 어른이 나보다 낫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매의 배움터 길에서의 생활을 보면서 제가 왜 대안교육을 선택했는지, 저희 집 아이들이 왜 대안교육을 선택했는지 그 이유가 더 명확해졌습니다. 대안교육을 통해 더 이상 미래의 불확실성에 인질 잡혀서 오늘의 나를 잃어버리는 삶이 아니라 오늘의 나를 좀 더 깊이 있게 알아가고 인정해주는 삶의 태도를 배우는 것, 이런 배움을 통해서 나 자신의 인간다움을 지키고 타인의 인간다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안교육이 지향하는 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25년도부터 실시되는 고교 학점제라는 제도에서는 자신의 꿈, 진로마저도 정해진 시간 내에 결정해야 합니다. 인생의 방향도 내몰리듯 정해야 하는 공교육에서는 배움의 동력을 불안과 두려움에서 얻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대안교육은 입시 경쟁이라는 폭주 기관차에서 시도하기 어려운 미래지향적인 교육과정을 먼저 시도하고 청사진을 제공하는 역할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러므로 대안교육은 공교육과 대치되는 지점이 있는 교육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안교육기관법과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을 때 이런 상생의 가치를 인정하고 함께 품고 나가기 위한 발판이 마련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만의 착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원 조례 제정 이후에 대안교육기관의 급식비 예상을 편성하지도 않았고, 또 관련 업무를 할 수 없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등록 대안교육기관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 안전교육, 심리, 정서 안정 프로그램 운영 등 교육적 차원의 지원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임태희 교육관과 경기도교육청에 묻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주신 김은선 과장님께도 묻습니다.
어느 부모가 자녀를 입양하고 호적에만 올리고 먹이고 입히고 지원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그들을 향해 뭐라고 하겠습니까? 사람도 아니라면서. 그렇게 할 수 있냐고. 그렇게 할 거면 왜 입양을 한 거냐고 묻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파렴치한 입양 부모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또한 입양한 아이에게 맞는 돌봄과 지원을 하기 위해서 아이의 키, 몸무게, 건강 상태 등등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마땅한 태도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경기도 교육청의 태도는 마치 12살짜리 남자아이를 입양했는데 나에게 가지고 있는 것은 5살짜리 여자아이 옷밖에 없다. 이거 입어라.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이게 다다. 이거라도 받아라. 라고 제시하는 부모와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경기도 교육청 대한교육기관 지원 조례라는 절차에 따라서 대한교육기관에 있는 학생들을 품게 되었다면 그에 맞는 의무를 다하십시오. 대한교육기관 경기도청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공교육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대한교육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십시오. 대한교육의 핵심인 교사 인건비를 지원하십시오. 또한 제가 낸 세금으로 경기도의 초, 중고 학생들의 급식은 교육청을 통해 지원할 수 있지만 제 자식의 급식은 교육청을 통해 지원할 수 없는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당장 해결하십시오. 저희 아들은 제가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토론자로 있지만 저희 아들은 내일 육군 7사단 신병교육대 입대합니다. 이 아이는 단 한 번도 국적이 바뀐 적이 없었고 태어나서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초등교육법에서 지정하는 학교라는 범위 밖에 있다고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나 몰라라 하더니 대한교육기관법과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도 나 몰라라 하던 그 아이에게 국민의 의무, 국방의 의무는 다하라고 입영 통지서는 오더군요. 입영 통지서를 받아든 순간 입양에서 방치하던 파렴치한 부모가 이제 자신을 부양하라고 다그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살짜리 아이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려고 입대합니다. 임태희 교육관과 경기도 교육청 관련 공무원들은 왜 그 자리에 계십니까? 어린아이도 가기 싫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하는 그 의무 여러분도 다하십시오.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 하고 싶은 일, 편한 일, 익숙한 일만 하라고 있는 곳이 아닙니다. 부디 경기도의 대한교육기관의 학생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제대로 된 책무를 다하는 어른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